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9편 외척 이거이 부작 숙청되다. 서기 1404년 10월 18일 태종 이방원은 의안대군 이화와 완산군 이천호를 비밀리에 편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이화는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고 이천호 역시 왕실의 친척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주상전하? 예, 이 과인이 두 분 종친께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오시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명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서원부원군에 관련된 일입니다. 서원부원군이면 주상전하와도 남이 아닌데 무슨 일로? 아무래도 서원부원군을 영모 혐의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모라 하시었사옵니까? 서원부원군이 반역을... 조용히 하십시오. 이 얘기는 절대로 누설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해보자고 하였지 서원부원군을 반역자라고 못 박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태종 이방원이 반역 혐의가 있다고 흘린 서원부원군은 왕자의 난 당시에도 소개한 바 있는 이거이라는 인물입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훈표 연구원의 설명부터 듣고 나서 얘기 이어가기로 하죠. 이거이는 아주 집안이 좋습니다. 고려의 평장사 이공승의 그 6대 손으로 이미 고려 말부터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왕자의 난 때는 또 이 태종을 도와서 종사공신이 되었죠. 더군다나 아들 이전은 태조의 어떤 장녀였던 경신공주하고 혼인을 했고, 또 다른 아들 이백강은 그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혼인 관계를 보면 구하에 정말 가까운 척입니다. 따라서 그 고려 말부터 고위관직이었죠. 집안도 굉장히 좋죠. 왕실과는 중첩된 혼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공신이죠. 권위와 권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견제해가지고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이거이의 맏아들은 태조 이성계의 맞사위이니 이방원과 이거이는 사돈지간이 되죠. 또한 이거이의 둘째 아들이 태종 이방원의 장녀에게 장가들었으니 이거이와 태종은 이쪽으로도 사돈간이 되므로 이른바 겹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거이가 반역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태종이 무엇을 근거로 왕실 종친들에게 그런 비밀 규지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태종실록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주상전하의 가까운 인척으로서 누구보다 전하께 충성을 바쳐야 할 이거이가 반역을 꾀하였다면 이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사안이옵니다. 하운데 무슨 근거로? 신사년에 조영모가 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한 일이 있습니다. 신사년이면 이미 4년 전의 일입니다. 4년 전에 조영무가 태종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했다는 것이죠. 전하, 얼마 전에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갔었는데 이거이가 이상한 소리를 했사옵니다. 무슨 말을 하였기에 그러는가? 지금 우리가 비록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이 부귀 영화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하니 일찍이 거사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말을... 뭐라? 대체 무슨 일을 도모하자고 하더란 말인가? 상왕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우리가 나서서 금상의 왕자들을 베어 없애고 상왕을 섬기자고. 이거이가 조영무에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영원히 보장받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의 어린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그 대신에 상왕으로 물러나 있는 정종을 복위시켜서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이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조영무가 태종에게 와서 은밀하게 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태종은 왜 이런 사실을
4년 동안이나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왕실 종친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방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조영무에게 절대 누설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린 이후 이미 4년이 흘렀습니다. 헌데 이제 이거이도 많이 늙었고 조영무 또한 곧 늙어가겠지요. 만약 둘 중 한 사람에게 유고가 생긴다면 그때 조영무가 과인에게 고한 말이 진실인지 허언인지를 변별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이를 비밀리에 대궐로 불러서 조영무와 대지를 시켜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은 이미 4년 전에 조영무로부터 들었다는 이 얘기를 왜 이때 새삼스럽게 꺼내서 문제를 삼는 것일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4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해야 된다. 뭐 옛날에 4년 전에 조영무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다. 이러면, 그리고 이거이하고 조영무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혁명동지지만 사이는 좀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조영무가 무례배거든요. 그 무례배는 요즘으로 하면 깡패 두목인데 이방원 오른팔이 된 애거든요. 걔가 나중에 정승까지 하는데 설치니까 이거이 입장에서 또 자기는 다르잖아요. 자기는 사돈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집안인데 저 무례배가 이렇게 설치니까 좀 괘씸하다고 해서 조영무를 뭐라고 했더니 조영무가 그걸로 음해했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러니까 상상은 되는데 이거이가 명문거족 출신인데 반해서 이 조영무는 무례배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이 4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이거이 영모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시죠. 임금은 애당초 이거이를 권례로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조영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유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종친 이화 등 공신 35명이 입궐하여 아뢰었다. 전하, 신사년에 이거이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종묘사직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옵니다. 마땅히 관청의 담당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공개리에 대질토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공개의 대질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은 종친들과 공신들 그리고 산부와 대간에게 대궐의 뜰에 모이도록 명한 다음 이거이로 하여금 조영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였다. 임금이 물었다. 서원 부원군 이거이는 과인에게 숨김없이 사실을 고하도록 하라. 신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신사년에 조영무가 고한 바에 따르면 네가 반역을 선동하는 말을 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하라. 주상 전하, 신은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신 또한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조영무가 고한 말이 거짓이란 말인가? 주상 전하, 신은 결단코 그런 말을 한 바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조영무에게 묻겠다. 네가 4년 전에 이거에게서 들은 말을 거짓을 보태지 말고 고하도록 하라. 신사년에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갔더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부귀를 누리고 있으니 마땅히 앞으로 이 부귀를 누릴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사옵니다. 그 계책이 뭐라 하더냐? 만일 주상 전하의 어린 왕자들이 임금이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싫어해서 제거할 것이니 차라리 왕자들을 없애고 상왕을 섬기자고 말했어. 조영무, 네놈! 어찌하여 네놈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써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사실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 내가 언제 네 놈에게 그런 불경스러운 원산을 건넸다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쓴소리를 한 적은 있어도 해를 끼친 바가 없거늘. 이 조정에 그대가 있고 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고 또 이익이 되겠어? 또 그대와 나는 같은 시기에 함께 공신이 돼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오. 다만 군신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사사로운 사김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대의 말을 주상 전하께 고한 것이외다. 너 이놈! 네 놈이 백철 대낮에 어전에서 이런 거짓을 구하고도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주상 전하, 저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쟤는 절대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안 박아. 그때 하륜이 나서서 이거이를 제지하였다. 종친과 공신들이 이거이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다. 여기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이거이가 조영무에게 태종 이방원의 어린 왕자들을 제거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정종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이가 그런 모험을 시도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또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태종 이방원의 성품으로 봐서 4년 동안이나 묵혀두었다가 이제야 문제를 삼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말하자면 태종 이방원이 외척인 이거이를 쳐내기 위해서 미리 조영무와 짜고 벌인 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원장이 문자욕을 일으켜가지고 3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명나라가 아무리 대국이라도 3만 명을 죽였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들이 이제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대체로 개국공신이라는 사람들은 나이도 높고 이러면 정치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아. 나는 원로다. 원로 대접을 해놔라. 뭐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면 뭐 태조 이성계는, 내가 모셨던 태조는 우리 조선을 건국한 시조인데 이렇게 안 했다더라. 이렇게 전례가 되잖아요. 그럼 후대 왕들이 거기에 계속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전례를 들먹이면, 특히 유교처럼 전례를 강조하는 쪽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태종이 이제 단계적으로 거슬리는 상태, 꼬투리만 잡히면 이렇게 제거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문자옥을 일으켜서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제거함으로써 후대 황제들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듯이, 태종 이방원 역시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세습했을 때를 대비해서 장애가 될 만한 인물을 가차없이 쳐내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 대상이 사돈이든 부마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태종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의 저자인 최승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거이 부자 사건은 태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었고 조영무에 의하여 사실로 증언되었다. 이거이의 진술은 묵살되었고 조영무의 증언만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거이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태종과 조영무의 조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척이나 공신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이거이 부자와 같이 왕실과 연혼 관계를 맺은 공신을 제거함으로써 유력한 다른 공신들에게도 경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거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대강 짐작이 되는데요. 신료들이 너도 나도 이거이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다투어서 올릴 것이고요. 태종 이방원은 한동안은 이들을 말리고 이거이를 배려하는 인자한 군주의 자세를 취하겠죠. 자, 정말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시죠. 종친과 공신이 이거이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고 대사원 유양, 사간 조유 등이 뜰 앞에 몰려나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거이와 그의 아들 이전은 본디 성질이 광망하고 또 배운 것도 없사온데, 특별히 성은을 받아 왕실과 인연을 맺고
그 지위가 더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렀사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근신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온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 마음을 품었사옵니다. 4년 전에 조영무와 더불어 감히 불경스러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나온 마음이겠사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이거이와 그의 아들 이저 등을 엄하게 국문하시고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만세토록 난신의 경계로 삼도록 하시옵소서. 과인은 이거이와 그 아들 이저를 고향인 진주에 돌아가서 지내게 할 것이니 경들은 그리하알라. 참고로 여기에서 이거이의 고향으로 나오는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가 아니라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임금이 이거이에게 명하여 고향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 하니 대간이 다시 대궐의 뜰로 몰려나와 임금에게 청하였다. 전하, 이거이는 마땅히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옵니다. 만세의 법은 설령 주상전하라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사옵니다. 경들이 과인을 불통하다고 할지 모르나 과인에게는 공신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거이 부자는 일찍이 나라에 큰 공이 있었으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하, 한때의 공으로 만세의 법을 폐할 수는 없사옵니다. 어찌 이거이 한 사람만을 아끼고 자손 만세의 계책을 위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이거이는 임금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쌓여서 그것이 말 가운데 나타난 것이오며 그 아들 이저 또한 광망한 자이오니 그 역시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옵니다. 과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줬도다. 경들이 아무리 죄를 가하고자 하더라도 과인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들이 억지로 요구한다면 과인은 마땅히 궐문을 닫아 걸겠다. 또한 아들 이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사람됨이 어리석지 아니하니 이거이가 유배되면 스스로 마땅히 아비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 처결할 것이니 물러들 가도록 하라. 이거이가 이미 조영무와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였다면 어찌 그 아들인 이저에게는 말하지 않았겠사옵니까? 이거이와 이저 부자를 국문하여 엄하게 처벌하시옵소서. 엄하게 처벌하시옵소서. 그만 거두라 하지 않았는가? 아비와 아들을 한꺼번에 유배시키면 이거이 부자가 아마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니 이거이를 먼저 보내고 이저는 나중에 보낼 것이다. 이후로 종친과 대소신료들은 충성 경쟁을 하듯 이거이 부자에 대한 처벌을 청하는 상소문과 상언들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하륜이 어전으로 나가서 이거이 부자의 죄가 크니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주상이 공신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이거이 부자를 한꺼번에 유배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유양은 무려 7차례나 이거이 부자의 엄벌을 주청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는 수 없이 물러났다. 다음 날 종친, 공신, 삼부, 대간, 향조가 모두 입궐하여 이거이의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은 이거이의 공이 크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 종친인 이화 등 40여 명이 4차례나 청하였으나 임금이 경들이 이거이의 죄를 법대로 다스리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이자는 것인가? 과인이 공신을 보존하자고 하는데도 오히려 공신들이 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화를 내자 이화 등이 다시 청하지 않았다. 임금이 태상왕전에 가서 이거이의 일을 고하니 태상왕이 하늘을 쳐다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태상왕은 임금에게
형제들 중 방이가 쫓겨나고 방간이 죽고 상황은 궐에 출입을 하지 않으니 친척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하면서 질책하자 임금이 울다가 물러났다. 그러나 이 즈음이면 태종이 아버지인 태상왕 이성계의 훈계를 고분고분 따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거이와 이저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또 이거이의 아들인 청평군 이백강 등 사인도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이들을 모두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이거이와 이저의 자손에게 장차 벼슬에 나서지 못하도록 금고의 벌을 주게 하고 200강, 200관, 200신, 2현은 모두 패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200관은 동래, 200신은 동북면의 정주에, 2현은 진주에 귀양 보냈다. 이거이는 태종 이방원의 누나의 남편이고 이거이의 아들 이전은 태종 자신의 맏딸의 남편, 즉 부마였는데요. 매부와 사위를 이렇듯 가차없이 서인으로 패해서 귀양 보내버렸으니 참으로 무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척이나 공신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서북면의 국경지대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종 6년 1월에 의정부에서는 명나라에 파견하는 사신들이 사사로이 매매 행위를 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지난번 명나라에 사신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포를 몰래 가지고 가서 매매 행위를 했다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과 은이 나지 않아서 해마다 연례 진원과 별례 진원도 판비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사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사로이 빼돌리면 종국에는 국가적으로 곤란지경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신 수행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 한양의 장사치들이 몰래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아니,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군인들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모르셨습니까? 호송군에게 뇌물을 주고 꿰어서 자기 이름을 바꾼 다음 요동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요동의 관원들에게 적발되어 명나라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근절 대책을 세워서 주상전하께 아뢰도록 합시다. 그리 하십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례진헌과 별례진헌을 판비하기도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연례진헌이란 해마다 중국에 정례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 의례적으로 보내던 물품을 일컫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신년 하례를 위해서 정초에 정조사를 파견하고 또한 동지에는 동지사를, 그리고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절사를 보냈는데요. 이때는 주로 인삼과 저포 등의 특산물을 가져가게 하지요. 또한 별례진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에 보내던 물품을 일컫습니다. 어찌됐든 사신 수행원들의 매매 행위와 압록강을 건너 장사를 하는 민간인의 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을 의정부에서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하, 금후로는 사신이 명나라에 행차할 때 수행원을 엄하게 고찰하여 선발함으로써 이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진언하는 물색과 몸에 지니는 행장 역시 일정한 근수 외에는 수량을 과잉되게 싣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만일 법령을 현저하게 어기는 자가 있거든 사신과 서북면 도순문사가 헌사에게 발고하여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을 정몰하고 당사자는 수군으로 보내어서 복무하게 하시옵소서.
사신 수행원이 지참하는 물건을 근수까지 달아서 제한하게 하고 또한 압록강을 넘어 요동에 가서 무역하는 행위를 엄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기본적으로 명나라는 이전의 국가와는 제국의 성격과 대외 정책 자체가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당나라 때처럼 코스모폴리탄 정책을 폈던 제국이 나온다면 상관없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대한 그 후유증,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국을 형성해 놓고도 마인드는 굉장히 방어적이었어요. 그래서 꼭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로를 제외한 다른 무역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 버렸죠.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봐도 지금 책봉국인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큰 나라에서 봉쇄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유교적인 마인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사롭게 상행기를 해서 불을 쌓고 사치에 빠지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이제 기본적 이념은 돼 있으니까.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였고 백성들이 사사롭게 상행위를 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면 유교적 신분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인식 역시 이 조선이 사무역을 금지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 무엇보다 우려했던 점은 서북면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넘나들면서 무역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조선의 말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유주희 편사연구사의 얘기입니다. 그 사신으로 간 수행원들이나 그 수행원을 빙자한 상인들이 가서 그 명나라에 가서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사무역이었고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동 지역이나 서북면에서의 그 사무역 또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무역이었었고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서북면 백성들이 이 마피를 교역하는 행위는 정부로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조선 초에 명나라에서 조선에 수많은 마피를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마필 공급이 최대의 현안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마필을 공급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 수량을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고 있는 터에 서북면의 백성들이 요동에다 조선의 말들을 팔아넘긴다면 더 큰 곤란을 겪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군수품이자 무기인 바에 요동에다 조선의 말을 팔아넘기는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력에게 탱크를 넘겨준 것과 진배 없으니 조선으로선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해 2월 4일에는 의정부에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전하, 의주 백성 주부계 등 4명이 몰래 마피를 가지고 국경 넘어 요동으로 가서 팔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 중에 있사옵니다. 또한 성주의 승려 해선이라는 자는 동북면을 거쳐 마침내 강을 건넌 다음 요동지경으로 깊숙이 들어갔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동북면에서 기르는 마필들은 그 털빛과 나이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문적에 기록하고 낙인을 찍게 하시옵소서. 또한 만일 장차 말을 매매하거나 혹은 그 말이 죽거나 도둑 맞았을 경우 반드시 관에 고하게 하고 그 낙인이 없는 말은 신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행장이 없이 갔다가 돌아오는 자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게 해서 말 한 피를 매매하려다 적발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옷감 50피를 상으로 충당하여 주도록 하시옵고 말 주인은 법률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고 마필은 관에서 몰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행장이 없이 다니다가 적발된 승려는 그가 지닌 물품들을 거두어서 발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충당하여 주고 그 승려는 각각 그 본적지의 수군으로 보내 충당하게 하시옵소서. 결국 왕은 의정부에서 올라온 이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행장이 없이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고발토록 하는 조치가 곁들여지는데요. 이 행장이란 일종의 여행 증명서 같은 것을 일컫습니다. 잠시 태종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해 6월 25일치의 왕조실록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산부가 모여서 여진의 일을 의논하였다. 황제가 여진에게 치규하여 오도리, 올량합, 올적합 등을 초무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하였는데 여진 등은 본래 우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산부가 회의를 한 것이었다. 그 치규가 여진의 글자로 쓰여서 알 수 없으므로 여진 사람을 시켜 그 뜻을 통역하게 한 뒤에 의논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여진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국경 너머의 만주 땅 하면 곧바로 중국 영토를 연상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고대 때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몽골 제국의 원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의 중원정부가 만주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들어오면서 만주를 거의 장악을 해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 제국이 붕괴되고 명나라로 이제 챔피언이 바뀌는데 명나라의 그 실질적인 행정권과 군사력이 미치는 곳이 사실은 요동을 못 벗어납니다. 요동 반도 쪽. 지금으로 말하면 요녕성 정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녕성 동쪽, 압록강, 도만강 북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그 일대는 사실은 독립적인 여진족 추장들이 자기가 어떤 큰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킹덤은 아니지만 치프덤 이런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쪽이 춥고 좀 살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좀 더 남쪽 땅으로 이동을 많이 하지요. 이처럼 명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에게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칙서를 내려서 회유 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조선 조정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여진 족장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진의 족장들이라면은 우리 조선에도 왔던 오도리와 올량합 그리고 올적합 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명대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된다면 우리 조선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진은 본시 우리나라에 속하는 종족이고 그 땅 역시 우리나라와 연고가 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진 사람들이 명나라 황제의 칙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야 알 수 없지만 어찌 감히 여진 족장들이 천자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말이지요. 더군다나 명나라 황제는 요동천호 왕가인을 보내서 건주위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요. 명나라 황제가 스스로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회유하고 있는 여진족의 이름은 태종실록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그들을 수시로 불러서 선물도 주고 다독거리는 장면이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태종 5년 6월 6일 한양에 머무르고 있는 올적합, 올량합, 오도리족들에게 임금이 의복을 하사하였다. 이날 오도리족의 가은계와 반대야 등이 본토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명나라 황제가 칙서를 내려서 여진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회유하기 이전부터 조선에서도 그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오도리니 올량합이니 올적합이니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거의 뭐 송화강 북쪽 뭐 그쪽에 좀 있다가 자꾸 남하에 오는 거예요. 남하에 오다 보니까 이제 조선하고도 관계가 좀 중요해지기도 하고 또 얘네가 와서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려운데 뭐 성덕을 흠모해서 왔으니 뭘 좀 주쇼. 그러면 이제 또 괜히 안 주면 자꾸 말썽 피니까 주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조선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요동 쪽에 이제 요동도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요동군
요동주둔 명나라 총사령부죠. 거기도 가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만주에도 여진족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고요.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두만강 너머에서 근거를 두고 있던 여진족들은 요동과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조선의 처지에서 볼 때 명나라에서 이 여진족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장악을 해버린다면 명나라와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완충지대를 유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유주희 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돌이나 올량합, 올적합으로 불리어지는 그 여진족들은 주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그런 여진족들이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쪽 그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면서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어떤 경계지대, 변경지대에 위치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존재였죠. 게다가 조선에서는 여진족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진족을 이렇게 초무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영락제가 여진족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초무함으로써 촉발된 여진을 둘러싼 조선과 명나라의 경쟁은 명나라가 여진족의 본거지에 이른바 위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더욱 치열해집니다. 신명춘추관사 하륜이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그렇소이다. 지금 명나라에서 여진에 사람을 보내서 무슨 위라는 것을 설치한다 하는데 경도 그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 전하. 그 위의 이름이 건주위라 하였사옵니다. 명나라와 조선이 볼 때는 국가 형태도 못 갖춘 애들이 자꾸 주변에 와 있는 거죠. 말 타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은 명나라도 요동 쪽으로 오는 여진족 투장들에게 책봉을 주고요. 조공을 받고 이런 책봉 조공 관계를 그 한 거의 100명이 넘는 그 투장들하고 일일이 다 맺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뭐 무슨 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 건주위 그 누르와체가 거기서 나오죠. 그런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명나라의 군사 행정구역적인 그런 단위를 설치를 하지만 실제 관계는 조공책봉 관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명나라에서 여진 지역에 위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전하.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그 지역을 우리 조선이 관할할 수 있도록 황제에게 주청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면 황제를 설득할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자고로 주상전하의 조상이 일찍이 동북면에 거주하셨으므로 5대조 되신 분의 분묘가 현재 동북지방의 공주에 있고 고조와 조부의 분묘가 모두 함주에 있지 않사옵니까? 이런 점을 적시하여 표문을 작성하겠사옵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고려시대의 윤관 장군이 통여진을 토벌한 다음에 경계비를 세운 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 지도가 있사옵니다. 이곳에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선춘령에다 경계비를 세웠고 또한 이쪽에다는 공험진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돌아가서 고려 왕조의 해당 실록을 다 뒤져서라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예 사신을 보낼 때 그 지도를 가지고 명나라에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하겠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지춘추관사 권근에게 명하여 사고를 열고 고려 왕조의 예종실록에서 당시 고려 시중 윤관이 동여진을 치고 그 변경에다 비를 세운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 황제가 요동천호 왕가인을 여진에 보내어 건주위를 설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대답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어서 임금은 예문관제야 김첨을 명나라의 사울에 가게 하였는데
김첨은 표문과 지도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때 김첨이 가지고 간 표문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는데요. 명나라가 여진족들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인 회유 작전에 나서자 조선에서도 여진을 종족별로 접촉해서 명나라의 초무에 넘어가지 말도록 공작을 하기도 하고, 조선 역시 여진의 종족들에게 책봉 형식으로 관계를 맺는 등 여진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을 벌입니다. 유주희, 계승범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진족들을 조선에 불러들여서 위로도 하고 명나라에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조처를 해라, 요령을 피워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 지침까지도 가르쳐주는 이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나라 사신이 갈 때에 여진족이 살던 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윤관이 공격을 하고 설치한 공엄진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라고, 역사서에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명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쪽 지역은 우리의 연고권이 있다, 원래 우리나라 조선의 땅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관할권을 주장을 해서 조선 쪽에서도 여진족들을 많이 회유해서 우리가 직첩을 주고, 바꿔 말하면 책봉을 주고, 그들이 또 특산물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이제 조그만 미니 조공책봉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 그 태종 때까지는 안 그러지만 한 15세기 이제 성종 때까지 가면요, 여진족 추장들도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요동에도 가서 책봉 받아오고 조선에도 와서 이중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명나라가 조선에 칙서를 보내가지고 네가 감히 여진족을 상대로 우리 명나라와 경쟁하려 드느냐, 이렇게 칙서까지 보내지만 세조는 또 우리 안 그러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야,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식이죠. 이후로도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둘러싸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명나라에 맞서서 조선 역시 치열하게 경쟁을 전개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동아시아는 명나라의 지배 질서 아래 놓여 있었고, 따라서 조선은 어찌할 수 없이 책봉 국가로서의 4대 외교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명나라의 일방적으로 굴종만 하는 형식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외교정책이라고 하면은 조공관계라고 해서 일방적인 4대 외교, 명나라를 섬기는 4대 외교로만 알고 있고, 그 조선이 어떤 소국으로서 명나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인식만 강한데, 조선 전기, 특히 태종대의 그 대명 외교를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4대 외교이지만 어떤 실질적으로는 그 영토를 놓고 그 양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경쟁을 벌이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서, 그 4대 외교의 이면에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측면, 현실 외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4대 외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전체 틀 속에서 좀 이해되지 않고 이렇게 간과돼 버리고 있는 측면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명나라에 대한 4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실리 외교를 펼쳤다고 봐야 한다. 유주희 연구사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태종 6년 4월 19일, 명나라에서 황제의 사신단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명나라 내사 황엄, 양영, 한천모가, 그리고 상보사 상보인 기원 등이 도성에 이르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전까지 나가서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대개 명나라 황제의 사신으로 조선에 파견된 사람들이 고려 혹은 조선 출신의 환관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조선에 온 사신 중에 우두머리 격인 황엄 역시 고려에서 건너간 환관으로 신의주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황엄 등이 가지고 온 명나라 황제 칙서를 보면 그 내용이 다소 생경합니다. 조선 왕은 들으라. 심히 선황고와 황비의 은덕을 거듭 생각하여 제전을 거행하고자 하노라. 특별히 사례감 태감인 황엄 등을 보내어 탐라에 가서 동불상 몇 좌를 구하게 하니
잘 도와 성사시킴으로써 짐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칙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선황고와 황비는 황제인 영락제 자신의 죽은 아비와 어미를 일컫습니다.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신으로 하여금 탐나에 있는 동불상을 가져오도록 시켰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탐나, 즉 제주도에 있는 구리불상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튿날 사신들을 위한 연회가 열리는데요. 자, 먼 길 오셨으니 마음 놓고 영을 즐기세요. 고맙소이다, 주사. 내가 좀 취했소이다. 한데 어찌하여 황제께서는 하필 탐나의 불상을 지목하여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제주 법화사회 미타 삼존 불상은 본래 원나라 때 솜씨가 빼어난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온 것이지요. 아하, 그렇습니까? 저희 사신들이 직접 제주도에 들어가서 불상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오, 그래요. 그것이 마땅하다면 그리 하시지요. 다만 이 바다 건너 오고 가는 길에 잘못해서 혹 부처의 귀에 물이라도 들어갈까 두렵소이다. 일단은 이렇게 웃고 넘겼는데 막상 황엄등이 동불상을 가지러 제주도에 가겠다고 나서자 태종은 물론이고 조선의 대소신료들은 명나라 쪽에 저희가 의심되어 긴장 상황에 돌입합니다. 그 사신들이 불상을 가지러 제주도에 간다는데 왜 조선 조정에 비상이 걸렸을까요? 이 제주도가 거의 원나라 때 한 100여 년간 그 탐나 청관부를 설치하고 원나라가 직접 이제 통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목장을 경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제주도가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귀속이 되긴 했지만 원나라의 뒤를 이은 명나라와 조선 간의 어떤 그 제주도의 귀속 문제를 놓고 그 합일된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나라 사신이 제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조선으로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어떤 명나라에서 그 제주도의 그 실정을 파악을 하고 어떤 제주도에 대한 귀속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려를 했고요. 자, 과연 조선의 대신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들어보시죠. 저들이 황제 부모에게 제를 올리는데 불상이 필요하다면서 하필 제주에 있는 동불상을 원하고 있으니 그 저희가 수상쩍습니다. 어제 연회 때에 그 사신이라는 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주 법화사의 미타 삼존불이 원나라 때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야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어받았고 한때 제주가 원나라에 귀속돼서 목마장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알고 있겠죠. 바로 그 점이 수상쩍다는 것이지요. 옛날 원나라 장인이 만든 불상을 자기들이 직접 제주에 가서 가져오겠다. 이 얘기 속에는 옛날 제주를 원나라가 차지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명나라도 그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지도 몰라요. 이들 말이지요. 황제가 황엄을 비롯한 사신들에게 직접 제주에 가서 불상을 가져오게 했다면 이는 필시 제주의 이러저러한 정황과 형세를 염탐해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들을 제주로 들여보내서는 아니 되죠. 무슨 수로 그리합니까? 당장이라도 법화사의 불상을 가져오겠다면서 제주를 향해 출발할 기세인데요. 그들을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불상은 예정대로 가져가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사람을 제주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화사의 불상을 배로 운반하여 나주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들에게 불상을 넘겨주면 되지요.
그렇다면 저들은 나주까지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속히 전하께 아랜당 어명을 받아서 그리 처결합시다. 그래요. 명나라 사신 황엄 등이 친히 제주에 가서 동불상을 맞이하려 하니 누군가 말하기를 황제가 황엄 등으로 하여금 탐나의 형세를 살펴보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걱정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고 화급히 선차 김도생과 사직 박모를 제주에 보내서 법화사의 동불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김도생 등이 만약 불상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들보다 먼저 나주에 이르면 황엄 등이 제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사신들이 실제로 제주에 상륙하게 된다면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마필 징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에 대해서 명나라가 많은 그 마필을 요구를 하던 상황에서 그 조선이 그 마필의 주요 생산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국 사신이 직접 제주도에 가서 어떤 말의 어떤 생산 현황까지도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한다면 어떤 그 조선에 대한 마필의 그 요구 수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당시 조선으로서는 그 마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명나라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대주질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중국 사신이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들이 바닷가에 이르기 전에 제주 법화사에 있는 동불상이 전라도 나주까지 운송되어 올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6월 5일 명나라 사신 황엄 일행이 한양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합니다.